충분한 양의 식량을 확보하려는 결의. 즉, 충분한 양의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문장에서 결과라고 하는 result와 관련된 하나의 예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해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해석을 통해서 단락과 단락, 의미와 의미상의 관계를 파악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 첫 문장 내용에 대한 어떤 예시가 지금 제시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첫 문장이 주제문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문장부터는 이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 빈칸의 내용은 주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주제를 다시 한번 재진술해야 되는구나 라는 논리적 귀결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았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경우라고 하는 것은 주제를 다시 한번 반복해 본다 할 때 어떤 시간과 에너지의 양이 적게 드는 경우 이런 정도가 될 거고요. 결과는 당연히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짐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엔 이런 어떤 독해의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귀결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의문의 영역 수업은 이런 절차적인 단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수업의 대부분의 어떤 할애되는 부분들을 보신다면 구성이 먼저 지난 시간에 수업에 내용했던 단어라든지 문장 학습 내용들을 충분히 점검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전 수업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심화 프로젝트의 수업이 이어지고 단어와 그리고 문법 그리고 독해에서의 어떤 절차적 과정 그리고 유사유행 연습을 통해서 심층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순환식 구조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단어, 그리고 문장, 문법, 독해, 그리고 유사유행 연습 이런 것들이 순환식으로 매수 이루어지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논리적인 사고력 학습을 가능하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수업 후에 일어나는 각종 이제 평가와 피드백은요. 먼저 저희가 1일 단위로 매일 테스트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습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복습은 정확하게 점검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해당 수업의 내용에 대한 것도 해당 수업 일에 당연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내용이라든지 수업 중 일어난 활동을 아이들에게 일어난 특이사항들을 학부모님과 톡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요. 일일 리포트 형식으로. 그리고 주간 단위로 단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단어는 아이들이 좀 수준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별적인 수준에 맞춰서 진도라든지 양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월 1회 저희가 수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의 이해도라든지 그리고 과제를 잘 이해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질적인 실력이 쌓여 있는지를 모의고사 형태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월간 평가에 대한 리포트도 당연히 저희들이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오답이라든지 학습상의 불진한 점이 어떤 점이 있었는지를 학부모님과 공유를 드리고요. 내신 시험이 종료가 되면 내신 시험 역시 학교 시험에 대한 주된 출제 포인트라든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분석과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기별 리포트가 있는데요. 이 분기별 리포트는 단순한 학습적 성취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 역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해서 정말 아이의 어떤 근본적인 학습 능력이 역량이 키워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열다의 이런 교과 과정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의문이 열다의 영어과는 먼저 총 12권의 주 교재가 있습니다. 각 교재는 해당 학년의 기출문제 위주로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답의 빈도가 높은 빈칸과 순서 삽입, 그리고 어법, 어휘, 유형을 나누어서요. 분기당 100문항, 그래서 연간 400문항씩을 풀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3년 과정을 통해서 총 1200문항의 기출문항들을 1학년 기출부터 고3 기출까지 풀어나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는 어느 정도 아이들의 그 수준에 맞춰서요. 능률 복합 주니어부터 어휘끝 5.0까지 이렇게 해서 주당 100여 개 정도의 단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문법은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 스스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준별로 그리고 학년별로 어느 정도 교재를 선정해서 선생님이 수업 중에 관련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의문의 영어 원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교과의 부분에 있어서 원서 읽기가 이제 비교과로서 저희가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저희 의문열대 비교과는 토요일 날 실시가 됩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영어 원서를 통해서 어떤 개념적 사고가 자라기 시작하는 이 중학생들한테 어떤 지적 자극을 제공해 준다라는 게 저희 영어 원서의 어떤 취지가 되는 거고요. 영어 원서의 어떤 문항 구성을 보시면 단순하게 책을 읽고 줄거리 내용을 요약하는 정도의 수업이 아니라 실제 지문의 내용을 수능형 독해 문제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실제 아이들이 읽고 실제 수능에서처럼 문제 해결을 통해서 정확한 읽기의 연습 그리고 읽기 방법도 함께 연구를 한 다음에 어떤 추론 능력이라든지 글을 한번 재구성해보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주로 이제 사회과학 서적의 위주의 글이라고 한다면 영어 원서는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만든 수능형 문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원서에서는 저희들이 현재 이렇게 노인과 바다 그리고 아웃라이어 그리고 파리대왕 그리고 다음 회차에는 인간과 지 등의 어떤 서적들을 주로 읽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자사나 특목의 필수 도서로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의문열다의 수업 편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문열다 영어는 학년별로 이제 나눠져 있고요.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과정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1학년 같은 경우는 월요일, 수요일, 그리고 2, 3학년은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백분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토요일 비교과 같은 경우는 토요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같은 경우는 2개월마다 한 번씩 개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1월 달부터는 이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준비가 되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의문의 열다의 어떤 수업 편성들은 교과와 비교과가 같이 수능이라고 하는 그리고 수능에서의 어떤 고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일관된 목표를 향해서 단계별로 1학년부터 또 중학교 3학년까지 그래서 어휘, 독해, 문법이 조화를 이루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수업들이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오늘 간담회를 이후로 역량평가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현재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까지 해줄 수 있는 역량평가를 오늘부터 개강까지 진행을 하고요. 실질적인 1차 개강은 12월 21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1차 개강이 들어가고요. 1월 4일 방학부터 2차 개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과는 1월부터 시작되는데요. 1월 9일 토요일이 첫 개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이 있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문의 열다의 영어 부분이었고요. 이런 영어의 어떤 절차적인 훈련 그런 것만큼이나 수학도 저희 의문의 열다의 수학 역시 그런 절차적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에 이어서 이제 수학과의 김동현 선생님이 저희 의문열대 수학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문을 열다 수학 강사 김동현입니다. 제가 앞에 영어 선생님께서 오늘 저희 온라인으로 지금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마스크를 긴장하셨나 봐요. 마스크를 끼고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네. 자, 저는 마스크를 좀 벗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항상 이제 마스크 끼고 수업하다가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어머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기분이 좋은데, 얼른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가지고 다시 좀 편하게 수업을 하고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보면서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날이,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런 간담회를 할 때 이렇게 온라인이 아니라 저희 원에 참 직접 오셔가지고 방문하셔가지고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안내 드리고 싶은 심정이 큽니다. 네, 그러면 수학 의문을 열다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은 어머님들이 이제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학을 지금 대부분 중등 어머님들이신데 중학교 때 내신을 잘 봤던 친구들이 고등학교에서도 그 성적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게 상당히 궁금할 테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헤쳐나가서 결국 수능 만점과 고등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올해 수능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수능 30번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 왼쪽 위를 보시면 여기가 올해 수능 30번 문제예요. 최고창 계수가 1인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데, 수능 30번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죠. 일단 킬러 문제라고 하고 21번, 29번, 30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30번 문제를 조금 비슷한 문제로 바꿔봤어요. 바꿔서 여기 오른쪽 아래에 17번 문제로 제가 조건을 조금 변경을 하여서 바꿨는데, 실제로는 보기에도 30번 문제와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17번 문제가 많이 좀 달라 보여요. 그죠? 30번 문제는 뭔가 말이 길고 어떤 말, 이게 무슨 말인지 한참 생각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17번 문제는 주기가인 주기함수, 그 다음에 뭐 F, 뭐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 뭔가 좀 심플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17번 문제를 볼 때도 아마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게 고3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잘 한 2등급,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충분히 잘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방금 30번과 여기 17번 문제는 사실 같은 문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같은 문제가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일단 다르게 표현되었는지 제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30번, 올해 수능 기출에서는 여기 여기 사인 제곱 파이 x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삼각함수인데,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수원에 나오는 내용이죠. 수원에 나오는 내용이고, 좀 빠르게 지금 중학생들 중에서도 1학년, 2학년들 중에서도 뭐 선행이 빠른 친구들은 삼각함수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뭐 사인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들은 풀 수 있을 건데, 삼각함수에서 중요한 게 그런 기본적인 문제를 푸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삼각함수라는 게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기성이고 하나는 대칭성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인이라는 함수가 이 17번 문제에서는 주기함수다, 그리고 가조건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대칭함수다라는 것을 우리 나타내는 다른 표현인 거예요. 즉 주기함수다, 대칭함수다라는 이런 표현은 아이들이 쉽게 보자마자 이해하고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인 함수로 이제 표현이 됨으로써 이게 이 함수가 과연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동일한 의미지만 다른 표현으로 아이들에겐 좀 더 생소한 표현으로 문제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 풀기가 좀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라는 이런 표현법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최고창이 1인, 개수가 1이고 여기 가조건, 나조건이 있어요. 30번 문제가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30번 문제에 나오는 문제의 표현이 이전에 나왔던 표현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표현이거든요. 수능 30번이라고 해서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있지도 않았던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는 없는데, 대신 그 평가원에서는 이제 수능 출제위원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지만 지금까지 표현되지 않았던 방법으로 어떤 개념들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가조건이 이번 30번 문제에서는 그런 표현들이었는데 어느 정도 잘하는 상위권 친구들은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결국 fx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30번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들은 새로운 표현이 나오더라도 이 표현과 관련 있는 수학적 개념들을 유추해낼 수 있다. 그 내용들을 자기가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30번 문제들을 풀기 위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저희는 수학적 독해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학적 독해력은 단순히 개념을 많이 알고 있다 또는 내가 문제를 잘 푼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 다양하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도 여기 있는데 여기 2차 부등식이라는 녀석의 해가 나와 있잖아요. 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 어떤 이런 방법들을 부등식 푸는 방법들을 이용해서 풀어줄 수 있는데 2차 부등식이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은 사실 같은 것이거든요. 2차 부등식의 해나 2차 방정식의 해나 또는 2차 함수의 x절편들은 모두 다 사실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2차 부등식의 해를 통해서 이 2차 부등식의 해의 경계인 마이너스 3과 2라는 녀석이 2차 방정식의 해다라는 것을 이용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1차항에 지금 이 문제에서는 부호만 조건과 이제 문제의 1차항의 부호만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녀석들이 우리가 해의 부호만 바꿔주면 된다. 마이너스 2와 3을 마이너스 3, 2 이것으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쉽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좀 제가 좀 급하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수학을 잘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수학 문제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푼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을 2차 부등식에 대한 문제들을 읽고 이 문제와 관련 있는 이 문제를 단순히 부등식으로 내가 해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편한지 또는 함수로 해석하는 것이 편한지를 스스로 키워나가는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역량들은 단순히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문제풀이법을 따라서 풀어내는 그런 이제 학습으로는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의문을 열다에서는 어떤 문제를 보고 정답을 도출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개념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개념을 통해서 이제 조건을 찾고 그리고 어떻게 풀지 방법을 선택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사고의 습관들을 저희가 키워주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학 의문을 열다의 티칭 독가 과정은요. 교재가 개념 노크부터 개념 인, 개념 스테이, 개념 엑시트 총 4개의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개념 노크 같은 경우는 우리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건데 단순히 일반적인 개념서에 나와 있는 설명하고는 달라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개념을 개념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녀석들을 내가 스스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에 산술기하평균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양의 실수 A와 B에 대하여 지금 이러한 시계, 유리시계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는데 어려운 문제입니다. 밑에 제가 정말 간략하게 1, 2, 3, 4로 풀이 과정을 적어 놓긴 했는데 이렇게 적어 놓은 것조차도 사실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그 키포인트가 사실 초등학교 수학에 나와요. 초등학교 수학에. 고등학교 문제인데 분수식을 보면은 항상 분자 분모에 같은 수나 같은 식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런 걸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분수의 성질, 이 성질을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건데 이 성질을 어떻게 내가 필요에 맞춰서 필요한데
사용할 수 있는 친구는 상당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분자 분모를 똑같이 A, B로 나누었을 경우에 이러한 형태로 훨씬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념 너크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그런 이제 교재가 아니라 이 개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방법들에 대한 연습들이 이제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 문제에서 이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는 개념인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웠던 개념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이들이 이제 학습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는 연습을 하는 개념 스테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 스테이 단계를 풀면서 학생들은 여기 아래 칸에다가 체크를 하거든요. 여기 A, B, C 하고 OX라는 게 있는데 A라는 녀석이 학생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 문제를 맞췄는지 아니면 애매하게 알고 있는지 전혀 모르면서 이제 맞췄는지 여기 OX는 맞고 틀렸다 정답과 오답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A, B, C는 이 학생들이 이 문제를 푸는데 얼마나 스스로 알고 있는지 자가 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단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이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애매한 부분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연습 이후에 저희는 단원이 끝나면은 마인드맵과 그리고 단원 평가와 그리고 학생들이 하는 수학 일기를 통해 가지고 이 개념들이 자기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저희 수학 티칭 교과 과정은요, 중등 과정은 저희가 기초 대수부터 기하2까지 총 각 3개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머님들께서 더 관심이 있는 부분은 고등 과정일 거예요. 고등 수학 3과 고등 수학 하, 수학 1, 수학 2, 미적분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각 과정이 6개월 동안 이제 진행이 됩니다. 고등 수학 3을 6개월 동안 이제 한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누군가는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선생님들도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등수학 상을 3개월 또는 2개월에 완성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3개월, 2개월 동안 완성하기 위해서는 고등상에 나오는 우리 개념들을 자기가 정확하게 사용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개념이 무엇이고 이 개념에 따른 기본 문제가 이렇게 풀린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 개념을 쓰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방법을 그대로 자기가 가져다 쓰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3개월 만에 고등상을 하고 고등하를 하고 그 다음에 수학원, 수학2 그럼 이 네 과목이 1년 만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적분을 하려고 하는데 고등상의 2차 방정식에 어떤 판별식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사실 고등수학상을 공부하는 의미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했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모든 과목은 모든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절대 아이들이 쉬운 공부를 하게끔 해서는 안 됩니다. 쉬운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이 개념을 내가 배우고 쌤이 풀어라 하는 방식대로 내가 풀 수 있다라는 게 이 어떤 과정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 과정을 반복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반복을 했을 경우는 30%, 처음엔 30% 정도, 두 번째는 60% 정도, 세 번째는 90% 이상의 성취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 근데 저나 이제 지금 간담회를 들으시는 어머님 같은 분들은 이제 성인들은 어느 정도 습관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30% 정도의 공부, 두 번째는 60%, 세 번째는 90% 이상 점점 반복하는 과정에서 응용되고 심화되는 과정들을 공부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학습 습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쉽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나중에도 두 번째 반복할 때도 똑같은 정도 30에서 60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30에서 한 32, 3 그 정도로밖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여러 번, 한 3번, 4번 반복을 하더라도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을 쳤을 경우나 이런 경우에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 한 번을 학습을 하더라도 내가 고등수학 상에 나오는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 이 녀석들 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용하고 이러한 이 중에 하나에 대한 문장이 문제로 나왔을 때 내가 필요에 따라서 2차 함수로 내가 접근할 것인지 2차 부등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완성을 시켜놓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과 과정은요, 지금 여기 대수원 중등 과정이죠. 중등 과정이 1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고등상이 또 이제 6개월, 고등하가 6개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수원으로 시작하는 학생들은,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수원으로 시작했을 경우는 중학교 3학년 이제 11월까지 수2까지는 수학 티칭이 진행이 되고, 이후에 미적분 학통 기하 같은 경우는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을 통해서 저희가 특강으로 이제 미적분을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학부모님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저희 그런 친구들 중에서 대수2를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는 이제 수원까지, 그 다음에 고등상을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수2까지 이렇게 저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성취도에 따라서 저희가 고등상이 진행이 되었지만 이런 이제 하나의 교과 과정으로 쭉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학생들의 성취도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점핑업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리 아이가 너무 늦게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걱정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저희가 오면은 아이들이 이제 점핑업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준비해 놓았습니다. 저희 응원의 수학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티칭이 있고요. 그리고 코칭이 또 있습니다. 티칭과 코칭으로 진행이 되는데, 티칭 수업이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강의가 주로 이루어진다면, 코칭 수업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학생들 개별적인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프로세스로 저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ASPR 이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A는 분석, 학생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요. 아까 전에 좀 전에 저희가 문제를 풀 때 아이들이 자가 진단하는 것들, 그리고 평소에 풀이 과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또는 이제 처음 들어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역량 진단 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을 저희가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맞춤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 과정을 수행을 하고, 이렇게 수행한 것들을 통해 다시 우리가 피드백을 하여 다시 새로운 과정들이 계속해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PR하고 이 과정을 저희는 그냥 아스피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학에 대한 두통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런 과정들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저희 분석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보통 일반적으로 개별 진도나 개별 성취도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성향까지 저희가 분석을 하는데요. 이 개별 성향이라는 게 똑같은 문제를 어떤 두 친구들이 풀었어요. 두 친구들이 풀었는데 첫 번째 친구, 왼쪽에 있는 친구는 식을 먼저 써서 식으로만 문제를 풀었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여기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친구와 두 번째 친구는 둘 다 잘하는 친구지만 이 친구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접근하는 방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친구는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같은 문제고 두 친구 모두 이제 잘 정답을 만들었지만 이번 두 친구 다 이제 그래프는 있어요. 여기 왼쪽에 있었던 친구는 첫 번째 이 문제를 푼 친구와 동일합니다. 둘 다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이 친구는 어쨌든 fx는 왼쪽이가 수학 문제 풀이의 시작이거든요. 학생들이 하는 수학 문제 풀이의 시작이 대수적인 접근으로 시작이 된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수학 문제 풀이의 시작이 그래프, 기하적으로 먼저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친구 이런 개별 성향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첫 번째 친구는 이 이차함수라는 이 문제를 보고 요 녀석을 대수적으로 내가 해석을 했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친구는 이 이차함수라는 녀석을 보고 기하적으로 내가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해석에 따라서 학생들의 성향이 전혀 다르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제 성향이 다른 친구들, 해석이 다른 친구들에게 저희는 이제 다른 목표 설정을 해줘야죠. 대수적 성향으로 성향이 강한 친구는 우리 대수적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주고 기하적인 부분을 보완해주는 형태로, 그리고 기하적인 성향이 강한 친구는 대수적인 부분을 보완을 해주고 기하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을 해서 우리 어떤 수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문제 풀어가는 단계예요. 풀어가는 단계에서 이제 저희가 풀이 과정들을 좀 이제 적어놓고, 풀이 과정을 잘 적은 것처럼 보였지만 정말 잘 적었어요. 실제는 잘 적었는데 흐름상 이제 1번과 2번 이 단락이 지금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과연 단순히 풀이 과정을 깔끔하게 적고 필요한 녀석들을 다 적었는지가 아니라 풀이 과정의 흐름이 옳은지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정말 풀이 과정 글씨가 좀 안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이 좀 뒤죽박죽입니다. 이런 친구들에게는 저희가 시작점부터 통일시켜라 라는 이런 형태로 각각 이제 좀 더 풀이 과정을 이제 깔끔하게 적을 수 있도록 그런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이 친구는 상당히 잘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인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모의고사를 주면은 거의 1등급을 항상 받아요.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풀이 과정을 보고 분명 이제 이런 친구들이 더 이상 고등수학 상에서 할 건 거의 없긴 해요. 없긴 하지만 이 친구들의 풀이 과정들을 중에서 어떤 이런 접근이 아니라 제가 옆에 첨삭해 놓은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준다면 여기 한 절반 정도의 풀이 과정이 이 한 줄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풀이 과정이 그만큼 줄어들면 풀이 시간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1등급을 받더라도 시간이, 사실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문제를 풀 때, 시험을 칠 때 시간의 분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시험 시간이 부족한 걸 느끼고 있는데, 그런 시간 관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첨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관계를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업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어떤 한 학생이 했던 리포팅을 토대로 이 학생이 저희가 목표를 주고 수행을 시킨 그 결과가 또 이제 22일 날 리포팅에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아스피린 여기 분석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 수행을 해서 다시 피드백 리뷰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짐으로써 학생들의 수학적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월간 리포팅을 또 같이 함께 이 월간 리포팅을 통해서 학생들의 부족한 점을 또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원래고사 매달 한번 원래고사를 치거든요. 그리고 원래고사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리뷰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런 수학 의문을 열다의 코칭 교재 같은 경우는 총 이제 중단원별로 그리고 이제 레벨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방정식의 활용이 부족한 친구들은 여기에 맞춰서 나는 방정식의 활용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다라는 친구들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레벨 4나 레벨 5 수준의 이제 문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일단 이건 약속을 드리는 건데, 저희 원에 지금 있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저희 원에 있는 아이들이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죠. 고등학교 1학년 3월뿐만 아니라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까지 거의 평균 한 3등급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잘하는 친구들은 더 좋은 점수도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또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학생들, 3학년 학생들에 맞춰서 이런 이제 성취도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어머님께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문을 열다의 수학 시간표고요. 중등 과정 같은 경우는 2학년, 3학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대수2와 공통상, 공통하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비 중이 예비 중3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 의문을 열다의 교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교과뿐만 아니라 비교과 수학에서도 칸을 채우다라는 것이 있어요. 저희 교과 과정에서 제가 제일 처음 이제 말씀드린 것이 과연 수능 30번을 문제를 풀고 고등 내신을 이제 내신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학적 독해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수학적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과 과정으로 저희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였지만 사실 교과 과정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많은 표현들, 좀 더 많은 수학적 표현들을 익히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더 해소할 수 있을까, 더 충족시킬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제가 기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수학 독서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수학 독서를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수학적 이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한 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학 독서에 관련된 저희가 칸을 채우다 국어 칸을 독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칸을 채우다 수학편도 이제 1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칸을 채우다를 이제 수업에 강의를 하시는 이제 저희 공대근 선생님께서 칸을 채우다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열다 수학과 공대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칸을 채우다 수학편을 제가 이렇게 편제를 하면서 이제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십수년에 이제 수학을 가르쳐 왔었거든요. 근데 항상 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수학도 언어라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개념, 규칙, 그 다음에 수식이나 기호로 요런 이제 수학적 독해가 중요하다고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그 다음에 개념 풀이도 해주고. 그런데 왜 우리 학생들은 수학을 자꾸 어려워만 할까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수학 개념을 설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규칙이나 성질에 따라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학 언어나 수식이나 기호로 표현된 이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나라는 이제 생각을 들었던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수업을 개념 설명하고 계속 하는데 학생들은 수학을 자꾸 더 어려워하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그 수학 교재가 아닌 수학 관련 교양 독서 도서 책을 이제 읽기를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공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이 수학 도서를 이렇게 집중해서 읽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저도 전공을 하면서도 수학 관련 독서를 저도 잘 안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 개념이나 여기에 따라 나오는 것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학생들이 더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에 뭐 흔히 말하는 정석이나 뭐 수학의 개념에 대한 것들만 얘기만 하셨는데 이번에 수학 독서를 좀 여러 개 좀 많이 읽으면서 이제 조금은 그 답답한 마음이 이제 해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수학 개념의 이해가 더딘 까닭이
본인 스스로 개념에 관련된 표현을 혼자 스스로 읽어봤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절대값의 개념, 뭐 제곱근의 개념, 미적분의 개념, 방정식의 개념을 저희 강사나 선생님들이 이거는 이 개념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듣기만 했지 본인 스스로 그게 왜 그런지 저게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읽어본 적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읽으면서 그 개념이나 규칙들이 다양하게 표현된다라는 거를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양하게 표현된 거를 이거를 이제 한번 가르쳐 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각 그 학년에 맞춰서 단원마다 제한된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학교 2학년에 지수 법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위에 나오는 지수가 자연수로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원, 고2 학생들이 하는 수원은 똑같은 지수 법칙인데 위에 자연수가 아니라 유리수로 실수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서에 나오는 이 제한된 표현을 어떻게 다양하게 이제 좀 표현하면서 얘를 좀 더 깊고 넓게, 즉 사고의 확산이 되게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수학을 이제 잘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아까 우리 조금 전에 그 김동현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학 언어에 유창해져야 돼요. 수학 언어에, 수학적 언어, 수학으로 표현된 언어. 다시 얘기하면 즉 수학도 독해입니다. 독해. 혹시 자제분들 중에 학생들이 이런 말 한 적 들어보신 적 있는지요?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수학 문제가 뜻이 뭔지 몰라서 못 풀겠어요. 저희도 현장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문제 푸는 과정을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그 문제 뜻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주면 밑에 풀이는 학생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학생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학생이에요. 능력이 됩니다. 근데 뭐가 안 돼서?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문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도 이 독해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느끼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수학적 개념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복잡하게 바뀌어요. 용어도 바뀝니다. 중학교 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근데 요 똑같은 식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직선의 방정식이다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똑같은 개념의 똑같은 함수식인데 중학교 때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고등학교 때는 직선의 방정식. 학생들은 이 두 개를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배울 게 더 많아지고 본인이 이해할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더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이렇게 수학적 독해가 되고 학생들이 사고력,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면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거죠. 추론 능력, 수학적에 보면 행동 영역이 있는데 그 행동 영역에서 추론 능력하고 문제 해결력, 이 부분이 학생들이 참 많이 어려워합니다. 특히 수능이나 킬러 문항의 4점짜리 문항도 이 추론과 문제 해결력으로 능력이 있어야지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여러분들한테 이 칸을 채우다 수학편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기존의 텍스트에 나왔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개념을 어떻게 그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흥미를 가지고 개념에 본인 스스로 직접 책을 읽으면서 알아나게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제 왜 이 책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수학적 사고력이겠죠. 수학적 사고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모님들, 뭐 자제분들 수학 뭐 A급 수학, 1등급 또는 뭐 K형 준비 어려운 문제 참 많이 풀어요. 근데 과연 그 어려운 문제를 본인 스스로 푸냐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풀이해준 거를 받아 적는 거는 본인 공부가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 영상을 일단 먼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도 하자. 21번, 30번에 대한 오해가 여러분 너무 많아. 21번, 30번 봤을 때 여러분 봐봐. 21번, 30번 문제를 푸는 게 수학 선생님들은 어떻게 풀 것 같아? 계속 물어보지만. 이 수학 선생님들이 21번, 30번 보자마자 푸는 게 아니라니까. 생각한다. 딱 저걸 생각하면 돼. 내가 제일 여러분이 이해 돕기 위해서 수학에 대한 오해를 좀 벗어내드리기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문제적 남자 봤어요? TVN에? TVN에 문제적 남자 보면 박경이라는 애가 잘 풀죠? 걔가 보자마자 풀어 아니면 졸라 생각한 다음에 아! 이래. 졸라 생각한 다음에 아! 이러죠? 그래 그 모습이에요 수학선생님들이. 처음에 문제를 보면 우리도 계속 푼다. 내가 오늘 그럴 거라고. 라이브로 보여줄까? 인스타 라이브로? 고민한다고. 그러다가 아 그래. 그런 다음에 해설 강의하러 올라가지. 칠판 앞으로. 그때는 생각이 정리된 상태에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설 강의를 보는 건 그거 보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오해하냐면 이 새끼는 생각을 안 했을 거야. 보자마자 축제 아이들을 곧바로 파악하고 슬슬 끌렸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착각해요. 모든 4점짜리는 그런 느낌으로 푸는 거라고요. 생각하다가. 근데 좀 더 빨라지는 거죠. 뭘 많이 하면. 훈련을 많이 하면. 그런데 딱 차이점이 뭔지 아니? 21번, 30번과 그 문제적 남자의 차이점? 문제적 남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가지고 그게 모든 재료예요. 근데 수학은 미분이 그 적분이 졸라 많아요. 그 차이예요. 근데 여러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잖아. 6, 3, 18의 뜻이 뭐예요? 6, 3, 1때 올라가면 18,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6, 3, 18의 뜻은 6개씩 3개를 더하거나 3개씩 6개를 더하면 18이 된다라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곱셈을 이해하고 있는 거고 초등학생들은 6, 3, 18의 의미를 몰라요. 걔네들이 암기하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지금 이해하고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시간 내에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된다. 그 과정을 하는 게 공부인 거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다음 문제입니다. 전현무 씨를 위한 문제입니다. 딱 보고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곧바로 해설 보고.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까. 야 네가 생각해봐. 난 계속 그러고 있는 거고. 왜 물어봐. 네가 생각해봐. 제발 생각해봐. 안 풀리는데 그럼 다음날 또 생각해봐. 계속 그러고 있는 거라고 난. 네가 직접 풀어야지 의미가 있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풀었는데 박경희 푼 거는 더 간단해. 그럼 반성하라 이거지. 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더 좋구나. 이런 경험치가 쌓이면서 여러분은 훨씬 더 빨라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이해되죠?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오늘 3월 모의고사인데 21번, 30번 연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재료들 지금 획득하고 있는 중인 거라고. 그럼 얼마나 안 중요해요 3월 모의고사가. 생각이 재료들 지금 획득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거 21번, 30번 풀어봐서 뭐해요? 어째 못 풀 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무튼 여기까지. 다 더하면 44가지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할 수 있. 네, 잘 보셨는지요? 이제 조금 전에 영상에서 이제 보셨던 이제 그 내용의 핵심이 이제 뭐냐면 혼자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라는 얘기거든요. 혼자서 그 어려운 문제를 집착력을 가지고 계속 파고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막상 쉽지가 않습니다. 수학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파고드냐라는 거거든요.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뭐 설명회나 간담회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일단 수학적 사고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떤 그 논문에 있는 내용을 좀 캡처를 해봤습니다. 잠깐 보실게요. 수학적 사고력을 어떻게 키울까요? 이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개념과 원리에 충실해야 된다. 이거는 모든 수학 선생님이 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개념과 원리에 충실하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선생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학생이 과연 그걸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가 밑줄 쳐놓은 중에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 개념이나 성질을 학생이 설명할 수 있냐라는 거죠. 가장 간단한 예로 들면 지금 자녀분들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절대값의 정의를 모르는데 절대값 문제를 풀고 있어요. 절대값의 정의를 모르는데 문제를 푼다니까요. 지금은 그게 문제 풀려요. 왜?
거기서 더 어려운 문제들이 안 나오니까. 그러나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다른 내용과 섞이면서 이제 학생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때서 절대값 정리를 다시 공부를 하는 거죠.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수학적 사고력이 길러진 게 아니란 뜻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사고력은 풀이 과정의 쓰기에서 커진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 논문에서는 뭐 풀이 과정의 쓰기인데 맞습니다. 서범으로 해서 학생들이 내가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구나. 이렇게 전개를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각각 풀이 과정의 단계별로 학생이 사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지적 호기심입니다. 지금 뭐 수학을 좋아해서 문제를 풀고 수학 공부를 너무 재밌어서 수학 공부를 하는 학생 친구들은 잘 없을 거예요. 호기심 자체가 없습니다. 왜 학생들이 호기심을 안 가지는지 아세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이 학생이 궁금하기 전에 다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가 방정식, 미지수 X 쓰잖아요. 왜 X를 쓰는지, 왜 A를 쓰면 안 되는지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 흥미, 요걸 학생들이 흥미를 갖기 전에 이미 차단을 해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수학적 흥미를 잃는 게 이제 자기 주도성을 잃은 채 문제를 푼다는 얘기죠. 이거 뭐죠?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문제를 계속 풀어봤던 걸 계속 푼다는 얘기예요. 그럼 학생은 그 수학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노동입니다. 노동. 수학 숙제, 과제가 노동이에요. 싫은 거야. 이거 빨리 끝내야지 놀 수 있으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들의 고난이도 문제가 나오면 오래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밑줄 꺼놨지만 고난이도 문제는 여러 번 수학적 사고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계속 생각하고 이게 왜 그런지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봤습니다.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그 개념과 원리를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접근을 해서 내가 이해를 한 것을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누구한테 설명을 못하면 본인 나름대로 그걸 써보는 겁니다. 개념이나 성질을 씁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마인드맵입니다. 한 단원이 끝나고 나면 그 단원에 대한 목차를 적어보게 하시거나 마인드맵을 꼭 그려보라고 하십시오. 한 단원이 끝나고 공부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마인드맵을 못 그린다는 것은 그 단원에 대한 개념이나 성질, 원리, 규칙 이런 것들을 이 학생이 아직까지 내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학적 사고력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수학 독서의 이제 핵심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수학 독서의 핵심이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수학적 흥미, 즉 학생이 능동적으로 본인 스스로 이렇게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수학 접근법. 이게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푸는데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수학 점수가 잘 나오는 애의 접근 방법과 수학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의 접근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똑같이 선생님이 풀이해주고 이걸 한다는 얘기죠. 안 되는, 선생님이 풀이해주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수학적 독해력을 키워야 된다. 학생 스스로가 그 수학적 언어나 기호를 독해를 해서 어떤 건지 알아야 문제를 푼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접근 방법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고 하니, 자, 수학적 독해를 할 때 학생이 이제 어떤 개념이나 성질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럼 첫 번째는 그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문항 속에서 어떤 개념이나 성질이 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개념의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 나오는 1차 방정식과 고등학교 때 나오는 직선의 방정식이 같은 거라는 걸 학생이 스스로 깨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양한 이 표현 방법으로 해서 빨리 그 문제를 이해를 하고 풀이를 적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학생이 푸는 방법은 아는데 문제 뜻을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 문제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 시간이 부족하죠.
학생들 시험 치고 나면 항상 얘기를 합니다. 아, 이번에 문제는 어렵지 않았는데 시간이 부족했어요. 시간이 왜 부족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빠른 이해 도구로서의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개념들이 잡혀 나가면 킬러 문항을 정복할 수 있다. 즉 수학적 언어의 독해만 잘 된다면 킬러 문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앞에 아까 그 김동현 팀장님께서 수능 30번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역시 그 수능 30번 문제 예를 들게요. 이번에 나온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걸 보는데 이제 좀 중점해 드릴 게 이겁니다. 자 이번에 21학년도에 30번 문항입니다. 아까 보셨던 게 같지만 이걸 또 다르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좀 어떻게 독해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학생들이 이 수학적 언어에 대한 독해만 할 줄 안다면 이 30번 문항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시겠습니다. 아까랑 비슷하죠? gx는 f의 사인. 그럼 이걸 보면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독해를 할까요? 이걸 보고 학생들은 무엇을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이거죠. 사인은 주기함수네? 원래는 fx인데 x 대신에 sin x가 들어가 있네? 그럼 이거 합성함수네. 그럼 합성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독해력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나와 있는 이 조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조건을 읽어 나가면서 이 조건을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학생들이 이 조건이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독해에서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까지만 해결해 버리면 나머지는 뭐예요? 역시 학생이 스스로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산수화도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이 30번 문항을 독해만 제대로 해버리면 아까 우리 김동현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쉬운 4점짜리 문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칸을 채우다 수학편에 이제 어떻게 이 구성을 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좀 약간의 흥미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 수학적 사고력을 좀 키울 수 있고 학생 스스로 어떻게 활동하게끔 만들어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칸을 채우다의 교재입니다. 이 청소년을 위한 서양 수학사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서양 수학사니까 말 그대로 수학이 발전된 겁니다.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할 때 누누이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적 단계는 이 서양 수학사의 거꾸로 된 반대된 단계로 배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흥미, 학생들이 이제 흥미, 뭐 숫자는 어떻게 되고, 황분 비율은 어떻게 되며, 그 다음에 뭐 흔히 제가 좀 이따 예를 보여드리겠지만, 뭐 방정식, 미지수 x는 어떻게 사용되나,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접근을 합니다. 뭐 글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좀 확대를 좀 해드릴게요. 디오판토스 방정식입니다. 아마 우리 중학생들 또는 고등학생들 보면 이거 무슨 말인지 다 알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떤 형태인지 다 알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가는 거죠. 왜 디오판토스 방정식이 나오게 됐느냐? 이 사람이 왜 묘비에다가 그런 문제를 만들어 놨느냐? 그리고 수학적인 사칙 연산이나 괄호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해서 이걸 이제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접근해 나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학생들이 본인 스스로가 쓰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학생이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읽고 난 뒤에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학생 스스로가 이제 써보는 거예요. 아, 이건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구나. 그럼 어떻게 이걸 적어야 될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보고 그걸 이제 식으로 자꾸 써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학교 시험 문제에 제가 이제 또 작으니까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실제 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실제 학교 시험 문제 이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문제집에서 이때까지 쭉 풀었던 거를 그대로 반복해서 하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고. 그리고 이 문장제 문제죠. 학생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그죠? 그럼 못 푸는 학생들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별표 쳐서 가서 풀이 듣죠. 그럼 그 학생이 다음번에 이 문제를 접하면 또 못 풀어요. 자,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거. 제가 지금 이 칸을 채우다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만 가지고 왔는데
이 칸을 채우다 내용에 뭐 만약에 저희 원에 방문을 이제 하실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 책 안에 있는 걸 다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오늘부터 해서 역량 진단 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 역량 진단 평가를 할 때 이제 오시면 제가 이 책을 보여드리는데 그 책 안의 내용에는 그게 있습니다. 1차 함수 기울기를 가지고 우리 실제 밖에서 활동을 할 겁니다. 학생들이. 장애인 그 휠체어 올라가는 이 각도 있죠. 이 각도를 사진을 찍고 이 각도를 잴 겁니다. 그럼 이게 규정이 된 게 있거든요. 장애인 그 각도가 몇 도 이상이 되면 안 되고 몇 도가 돼야 된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그걸 이제 구청장에다 뭐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 비율. 말로만 듣던 이 황금 비율을 우리 학생들이 본인 얼굴이 있죠. 본인 얼굴을 직접 이렇게 사진을 찍든지 그림을 그려서 그 각각의 비율을 체크를 해서 실제 활동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교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원에 꼭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 책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건데 이 칸을 채우다 수학편이 1월 9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책 한 권, 제가 첫 번째 책을 서양 수학사로 잡았는데 2달 과정입니다. 2달 과정. 그래서 총 8주 과정이고요. 그 8주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새로운 책으로 또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그 책에 대해서는 또 제가 요와 같이 편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1월 9일날 토요일날 개강인데 일단 대상은 중2와 중3을 먼저 대상으로 할 겁니다. 중2, 중3 학생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학교 내신하고 좀 접해 있지만 그 내신의 문제를 접할 때 이 서양 수학사나 아니면 이 칸을 채우다 수학편에서 나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사고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게끔 도움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 문의를 주시거나 여기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역량 진단 평가도 오셔서 보실 때 이걸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까지 칼을 채우다 수학편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의문이 계시거나 뭐 질문 또는 뭐 문의가 필요하시면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까지 저희 그 영어, 수학 간담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네, 지금까지 의문을 열다 영어 수학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간담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저희 원 911-4567로 전화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저희 의문을 열다 중학생 대상으로 역량 진단 검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그 아까 링크 저희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링크 한번 공유 문자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이제 역량 진단 검사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상으로 이제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